流出貿易管理で改正の閣議決定が行われました。今回の閣議決定により、アジアで唯一、韓国に与えられていた優遇措置を撤回したことにより、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 가지고서는 이런 군사보호 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의 1위는 당연히 이 얘기입니다. 이제 진짜 한일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본이 오늘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2차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강요 회의를 마친 뒤 일본 정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流出貿易管理で改正の閣議決定が行われました。今回の閣議決定により、アジアで唯一、韓国に与えられていた優遇措置を撤回したことにより、今後、韓国の技術などについては、これまでの一般包括許可が適用できなくなるなどの措置が決定したものであります。見直しも踏まえ、引き続き日本政府として厳格な輸出管理の運用に努め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先ほどの私の発言の中で、 예, 오늘 오전 10시 일본 관방장관의 말입니다.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받았는데요. 예, 조금 전 조세호 외교부 1차관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본을 우호국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 속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막상 이게 현실로 되다 보니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1965년도에 한일 국교가 정상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일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독도 방문이라든지 한일 또 위안부 협상이 있었지만 2004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 간의 DJ 오부치 선언 이후에 한일 관계는 그래도 큰 틀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 특히 군사적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가동되면서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한일이 어느 정도의 협조를 해왔는데 사실 오늘의 조치를 통해서 사실 경제적인 관계가 거의 이제 끊기는 그런 일보 직전까지 사실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오늘의 8월 2일은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19년 8월 2일 말씀처럼 한일 관계 나쁜 분수령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경제보복 단행한 건데요. 뭐 하나하나 이 얘기는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구자영차장,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우리와 한일 모르겠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 오늘 백색 국가 제외를 강요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네. 8월 28일 시행까지는 약 3주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때까지 뭔가 다시 판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 판이 바뀌려면 일본이 기존 입장을 바뀔 만한 확실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이 3주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절차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대통령이 공포한 이후에 시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가기에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하고 일왕이 공포하는 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시행하는데 약 3주의 시간이 걸린다. 그 3주 동안 일본이 이렇게 하면 정말 일본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치고 한미일 이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뭐 취소해야 되겠다. 이 취소 사유가 분명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예정대로 뭐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럴 합리적일 일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가능성은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이거 비유를 하자면 사무라이가 칼을 빼들었는데 예. 갑자기 칼집에 집어넣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럴 만한 과연 명분이 생기겠느냐 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예, 오늘 오전 일본의 이 백색 국가 제외 발표 이후 어제 참 냉랭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또다시 방콕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We are gravely concerned by this decision, to say the least. This coming in particular in the footsteps of an earlier decision that restricts some key export items to Korea. ROK has been and is going to enjoy preferred status or equal status with our ASEAN friends. And I don't know what is the source of complaint by Foreign Minister Khan. 사실 좀 저것도 좀 분통이 터지는 게 이현정 의원님. 네. 우리는 엄중한 우려, 유감의 뜻을 나타냈는데 고노다로는 그냥 약간 불만의 원인이 뭔지라 하는 대응을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ARF에서 지금 방콕에 열리고 있죠. 거기서 한일, 그다음 한미일 이렇게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이 일본의 조치가 결국은 이제 어떤 정치적, 어떤 이 법률적 원인에 의해서 사실은 경제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노다로 외상 같은 경우는 이번 조치 자체는 그냥 우리 자국에서 백색 이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걸 제외한 거다. 이게 큰 어떤 그런 원칙을 위반한 거 아니다라고 이제 일관적인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또 어떤 적극적인 좀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그냥 두 사람이서 알아서 하라 뭐 이런 투로 좀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ARF에서 외교 장관들 간의 어떤 협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론 뭐 싱가포르라든지 일부 국가에서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외교장관 간의 어떤 회담에서는 사실상 어떤 이런 논리 싸움 이거 더 이상 진전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설전을 또 한 번 벌였군요. 오늘 오전 이 일본 가기에서 결정된 백색 국가 제외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4시간 만에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강경 메시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긴 시간 얘기한 걸 20, 30초로 편집한 건데 사실 더 긴 얘기를 들어보면 윤종우 실장님, 가해자, 민폐, 적반하장, 문 대통령의 일본 비판 수위가 상당합니다. 저 정도면은 뭐 거의 뭐 굉장히 좀 극단적인 이제 분노를 이제 표출한 거죠. 저 정도 수준이면 대통령으로서.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적절한 수위에서 대통령께서 대응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보면 일본에 정말 처음부터 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WTO 국제 이제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되는 이런 도발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를 삼아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예. 이런 명분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WTO 국제무역체제에서 정경분리의 원칙 이런 데 이제 위배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말을 바꾼 거죠. 한국이 전략 물자 관리가 좀 부실하다. 근데 이제 어제 17일 날 이제 미국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략 물자 관리가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7위고 일본이 오히려 36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역 보복 조치가 아니고 수출 관리 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수시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명분이 없는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는 저런 정도 수위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장처장, 근데 화면 같이 보시면 네. 뭐 분노 생중계 저는 이 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네. 뭐 일본의 이런 2차 보복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서는 비판해 마땅한데 네.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대해서는 또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부장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걸어온 싸움에 대해서 피할 수는 좀 없는 상황입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국가 원수로서
이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것은 분명한데 예. 맨 마지막에 이 대화로 나오라는 얘기가 또 그 대통령께서 이 첨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강대 강의 대치로 가게 되면 일본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끔 우리도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강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극단의 상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이 대화로 큰 피해 없이 대화로 해결할 것이냐. 약간의 여지를 둔 이 강경한 이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강경 메시지긴 한데 약간의 여지가 있었다. 위원장 의원님, 네. 말씀처럼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하면서 일단 TF팀도 구성했는데 예전부터 좀 준비가 됐었으면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더라고요. 참 이 사태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일본 측에서는 이런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위안부 협상을 일단 파기를 했고 그 이후에 강제징용에 대한 일단 판결이 지난해 10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정부의 다시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도 TF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가 진행이 되어 온 것이거든요. 이제서야 이제 TF를 만든다고 한 것인데 이미 그 이전에 수차례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런 보복에 나설 것이다 라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사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의 TF팀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지금 일본과 예를 들어 동등한 국력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본과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비춰봐서 일단 이 기본적인 힘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줄지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일본에 더 세게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대응이 좀 과도한 것인지 저희도 여기 계신 전문가들도 머리를 한번 맞대 보겠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첫 대응 카드 잘 알려진 대로 지소미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에 신중했던 집권 여당의 대표도 오늘 오후엔 좀 톤이 달라졌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할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했는데 오늘로서 그 생각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도 한일 군사협정 폐기 카드를 고려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는 윤정훈 교수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소미아 카드를 언급을 했어요. 정말 폐기하는 겁니까? 지소미아가 이제 폐기하냐 안 하냐는 제가 보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한일 간에 이제 군사 정보를 교류하겠다라는 협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이 동맹국의 어떤 수출 우대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버렸어요. 27개국 중에서 한국을 유일하게 뺀 건데 거기에 보면 아일랜드도 있고 헝가리도 있고 이래요. 이런 나라들보다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일본이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 관계에서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한일 군사협정이 생명을 다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군사전문가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지소미아의 실효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 협정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정보교류의 양은 많아져야 정상이에요. 급감을 했어요. 강제징용 문제 쪽으로 문제가 확산되면서 이제 아예 정보교류를 끊어버리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었대요. 첫째, 한국 정부에 대해서 도와주지 마라. 둘째, 가르쳐주지 마라. 셋째, 관계 맺지 마. 쓰리노.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반도체 수출 보복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자, 우리의 첫 대응 카드 지소미아 김정훈 시장님. 저 김종대 의원의 말을 좀 사실관계를 해볼게요.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많이 실효성이 줄고 작년엔 단 2건밖에 교류가 안 된 게 맞습니까? 그럴 수밖에요. 이게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해야만 교류를 하는 건데 당연히 미사일을 잘 안 쏘니까 도발할 거리가 별로 없었죠. 그냥 2건밖에 안 되는 거고 요즘같이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쏘게 되면 교류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일본은 어찌됐든 간에 안보를 핑계대면서 경제적으로 나오는데 현재 지소미아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파괴한다는 그 카드로 쓰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조금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을 더 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호국 표현 자체가 지소미아 파괴를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걱정이 되는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보 공유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가 안보적으로는? 그러니까 국정원장도 국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괴는 뭐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지난번에 그 북한이 600km짜리 미사일을 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레이더 사거리가 탐거리가 짧아가지고 발사 지점부터 430km까지 못 받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는 발사 지점을 못 받고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원산에서 출발해서 600km까지 갖고 나는 것을 양쪽이 서로 민진했거든요. 그 정보 가지고 이렇게 사거리를 파악한 거 아닙니까? 서로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폐기한다? 아마도 뭐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자체를 중국과 북한이 좋아한다는 것, 그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불쾌한다는 것. 미국이 불쾌하고 북중은 환영한다. 이 카드를요. 구자영 차장.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론 뭐 일본의 보복이 비판받아 마땅하고 일본이 먼저 시작한 건 맞지만 네. 이거를 안보 문제를 확장하는 게 먼저 우리면 네. 이것 또한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합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꾸 문제를 확대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그 대화나 협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끌어들인 것은 일본인데, 경제 문제를 좀 극대화시켰는데 이걸 경제 문제로 풀자라고 대화한다고 해서 지금 일본이 나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새로운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일본의 안위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확대되지 않으면 일본이 이 경제 제재를 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카드로 또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도 조금은 다른데 뭐 저희도 한번 머리를 맞대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꽉 낀 팔짱을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We hope that they will find a way to move forward together. Those are both, Japan and South Korea, both incredibly important relationships. We're very hopeful that those two countries will, together themselves, find a path forward, a way to ease the tension that has risen between them over these past handful of weeks. 일단은 지금도 미국은 신중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이렇게 뒷짐진 손을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전 언급해드린 대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항상 한미일 동맹을 정말 강조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So you have the U.S. is allied with South Korea, and the U.S. is separately allied with Japan. And I do believe that when Japan and Korea see eye to eye,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hree of us are strengthened. 중재자가 될 것인가, 방관자가 될 것인가,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소미아 카드를 폐기 카드를 만지자. 아직은 뭐 폐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게 미국을 빨리 끌어들이려는 신호다. 그래야 미국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8월 24일까지 우리가 이걸 이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지만 일단 파기가 됩니다.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우리가 국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최후의 중요한 게 바로 안보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가 뭐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일본과 경제 문제에 어떤 지금 트러블이 생겼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효용에 있어서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결정적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미일에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기를 한다고 하면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물론 미국이 개입할 수가 있겠죠. 예. 개입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우리가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즉 미국도 우리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잃을 겁니다.
자, 당신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왜 이 카드를 들고 흔들어대냐, 한미일 카드를 들고 이걸 협상 카드로 쓰느냐에 대한 미국이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어요. 지소미아 자체는 미국이 정말 중시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두 나라가 풀려고 하지만 그런 안보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리스 대사의 이야기도 보면 결국 이 문제까지 건드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 함부로 이걸 카드로 저는 쓸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경제 문제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후에 여러 가지 카드가 더 있을 수가 있고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소미아 카드를 써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안보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한미 관계도 저는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여기 계신 분들 조금 다른 게 구자영 차장은 어쨌든 지금 일본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이고 이현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냉정하게 안보까지는 끌어들이면 쉽지 않다.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중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 나온 참 의미심장한 얘기, 한미 동맹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지소미아 카드를 만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So maybe if they would both want me to, I'll be it. So if they need me, I'm there. Hopefully they can work it out, but they do have. 그러니까 아직은 여전히 지금도 속보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ARF 방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만났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속보가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속보가 있으면 뭐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 김정우 실장님.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재자, 관망만 하고 있는 게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우리보다 확실히 미국과 더 친밀한 관계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어찌 보면 상당한 해를 끼치는 일을 저지르는 용단을 내린 일본이 과연 이런 중요한 결정을 미국과 상의 없이 했겠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G20 정상회의가 오사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마 넌지시 던졌을 겁니다. 우리가 현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서 강제 매각당해가지고 그 돈이 바로 이제 피해자한테 가게 됐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의 경제 제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오늘 바로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거하는 문제도 아마 외교루트를 통해서 폼페이오 장관한테 전달이 됐다는 것 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일단 한국과 일본의 외상끼리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도 직접 끼어들지 못하고 왜냐하면 더 엄청난 사건이 곧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를 못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이 아베 총리의 결단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중요한 이슈가 어마무시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뉴스탑10 실시간 댓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소미아까지 깬다는 건 한미일 동맹관계를 깬다는 의심 아니냐.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저렇게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있나요? 북한한테는 왜 일본처럼 강하게 못하냐라는 의견 쭉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사일 탐지, 사거리조차 파악 못하면서 지소미아까지 파괴하면 어떻게 되냐. 안보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아까 김정우 시장이 말씀하셨던 한미일 군사정보교류를 파기는 미국과의 관계만 틀어지고 북한만 좋은 곳인데 북한과 중국만 좋은 곳이다라는 의견. 더 이상 우호국도 아닌 일본과 정보교류를 하면 뭐하나. 또 있나요? 동맹을 깨면 미국에서 한국을 가만히 둘까. 저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저렇게 시청자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 갈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이유를 좀 따져보면요. 과거에 일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가 좀 비롯이 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본이 나서지 않고 이걸 경제 문제로 좀 끌고 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얘기하면 일본이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 문제까지 끌고 이게 확대되면 일본도 위험해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인식이 생겨야 미국도 개입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소미아 카드가 어떤 지렛대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씩은 의견이 달라요. 저희도 한번 머리를 더 맞대 보겠습니다.